오늘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주는 한 10배 정도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 초반에는 이건 제가 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4월달 정도까지는 개론이 더 쉬우실 거예요 아마. 민법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볼 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용어도 그 11월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게 성의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공부를 2번이나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초반에 그냥 내가 의지 강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공부 많이 해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중에 그만큼 여유 생기고 그러거든요. 1, 2월 달에 오신 분들이 11월 달에 지금 했던 거를 2달을 그분은 그때 하셔야 되거든. 1, 2월 달 수업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1, 2월 달에 좀 더 본격적으로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제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1월, 12월 달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잡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개론하고 민법하고는 2개 다 처음부터 열심히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일찍 하면 지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지쳐요. 안 지치고 나중에 한 달만 더 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잖아요. 7, 8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 되면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때는 애한테 전화해서 야 네가 그냥 와 이럽니다. 어린이집에 데리러도 안 가. 엄마가 곰국 끓여놨으니까 곰국 먹을 곰국으로 한 달 동안 먹여 애를. 애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설렁탕을 평생 안 먹어요. 뭐 곰국 하나 끓여놓으면 되지 뭐 지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의도하지 않게. 그냥 알아서 이거 다 하라고 그렇게. 처음에 하실 때 지금요 최대한 하세요. 그 진짜 좋아요 나중에.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하시던 분들이 5, 6월 달 되면은 웃으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론이 3, 4월 달 지나면서 이제 5월 달 들어가면 문제 푸시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표현도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막 이해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때 되면서 저를 싫어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땐 이미 발을 빼기 늦었죠. 저희 어떤 영업 전략이거든요. 초반에는 호객을 한 다음에 둘 다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초반에는 민법이 어렵고 나중에는 개론이 어렵고 이 얘기가 정확히 1년 한 6개월 뒤에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자, 부동산의 특성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19페이지 18페이지네요. 18페이지 아래쪽 2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을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까 합니다. 뭐랄까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종국에는 암기예요. 되게 처절하게 암기하셔야 되긴 하는데 우리 처음이니까 암기 얘기하지 말고 되게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그 자연적 특성에서 제가 첫 번째로 부동성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 부동성이라는 놈이 내년 시험의 주인공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처음 접근하는 거니까 단어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부동성이요, 다른 말로 하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책에 써져 있는 말은 이런 말이네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그렇죠?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 이게 부동입니다. 부동산 할 때 그 부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했다는 건 내가 그 말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령 집에서 애들이 와서 엄마 부동성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애한테. 인터넷 찾아봐 이 자식아 이러실 겁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애기들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애가 있어서 제 아들이 저한테 부동성 물어봤으면 저는 부동성은 뭐냐면 토지가 짱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물론 말이 천박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 이론을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그냥 토지가 짱 박혀 있어서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이런 관점을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말이 자신한테 안 맞으면 자기한테 맞는 말로 바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위치 고정이 돼 있고 짱 박혀 있다. 이런 특성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짱 박혀 있다고 나오진 않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부동성이 있는데, 그게 부동산의 활동에 어떠한 특성을 영향을 미치는데. 해서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얘가. 토지에 부동성이 있는 건 타고나는 당연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물어보진 않고요. 그럼 부동성 때문에 어떠한 특징들이 생기느냐 하는, 즉, 제 책에서 보면 회색 박스 부분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에서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시험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4개가 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그리고 동산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움직이지 않니하는 자산, 움직이는 자산.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을 최초로 시도해 주는 게 바로 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얘는 별표 칠게요.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바로 국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거의 출제 가능성이 80% 이상이 되는 단어예요. 두 번째 표에 괄호 안에 있죠. 별표 딱 예쁘게 쳐놓으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 있고요. 그러면 나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겠죠. 서울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산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시장에서 집 살려는 사람하고 집 팔려는 사람하고 있겠죠. 수요 공급.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의 수요 공급과 부산의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이 보통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집이 남아돈다고 합시다. 근데 부산에서는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전세 대란 막 생기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남으니까 이거 남는 거 몇 개 띄어다가 부산으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야, 집 좀 남니? 너 그럼 집 좀 보내봐 해서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부산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둘이 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하나의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시장은 같다 다르다? 아니, 전혀 다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의 활동은 지역적으로 국한됩니다. 얘를 국한된 지역시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요거 두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해요. 그게 바로 뭐다? 국지화다. 국지화. 이 국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따로따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시장이 된다는 건데 그럼 서울 따로 부산 따로 가는데 서울 안에서도 달라요. 서울은 어떻게 나눠요? 서울은 강을 기준으로 나누죠. 강이 한강이 흘러가니까 아래쪽은 남쪽이라고 하고 위에는 북쪽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서쪽은 강서라고 하고 동쪽은 강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강남시장하고 강북시장조차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국한되면서 시장이 잘게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을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써놓을까요? 강남북 시장은 또 다르죠. 아예 다른 얘기라고 이게. 계속해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이 한 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서울 안에. 서울 안에 주택,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뭘 설명 중이냐면 부동성 설명 중입니다. 토지는 원체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도 부동성이 인정돼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 집값이 발생을 할 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근린 공원 생기면 좋나요? 공원. 그럼 집값 대박이죠. 근데 집 주변에 핵 폐기물 처리장 생기면 어떡해? 그럼 뭐 너 죽고 나 죽자죠 이거. 근데 공원이나 핵 폐기물 처리장 생기는 게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이런 게 들어오면 핵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왔으니까 A씨 그러고 내 집을 들고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부동성.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영향 받는 거거든요. 그때 이 좋고 나쁜 영향의 총체를 묶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외부 효과도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따로 배우실 거예요. 이거는 정책론에서 따로 나옵니다. 그때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책에 보시면 끊임없이 주변 요인에 의한 긍정적, 부정적이란 말이 나오죠. 긍정적일 때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르고요. 부정적일 때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향에 노출이 된다.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오케이. 내가 서울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집을 좀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산 가서 아파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 귀찮으니까 야, 택배 좀 보내봐.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럼 부산에 있는 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본인이 가야죠.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현장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임하다. 그럼 두 글자로 걔를 뭐라고 한다? 임장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세요 하는 게 바로 임장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장 기본 활동이라고 보면 되죠. 집 보러 다니신 적은 한 번 있으시죠? 예, 그게 다 임장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내가 대전에 땅 사려고 하는데 땅 좀 보러 같이 가자.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임장활동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고 이제 왕따 당하실 거예요.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전문 용어를 쓰게 된다니까 이게. 법을 배우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예. 현장 조사, 임장 활동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 부동성 특징에 가장 중요한 거 거의 다 뽑아놨어요 지금. 근데 이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이틀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부동성인데 거기에 파생되는 특성이 몇 개죠? 4개입니다. 여러분 다 배우시면 이 파생되는 특성이 한 8개 이상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동성은 엄마고 엄마 아래에 자식이 4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엄마 찾기예요. 엄마 찾기. 자, 보세요. 외부 효과라고 나와요. 시험에. 그럼 외부 효과는 부증성 때문이다. OX. 이 엄마가 아니야. 외부 효과는 누구요? 부동성. 이 엄마야. 아니 시험 문제가 이래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쉬워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얘기가. 근데 막 이 자식들 다 써놓고 이 중에 엄마 찾기 하면 이거 못 풀어요. 나중에. 생각보다 이 파트는 그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이 4개를 읽는 건 좋아요. 19페이지 맨 위에 표에 4개를 읽는 건 좋은데 그 엄마가 부동성이다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부동성 외부효과, 부동성 국지화, 부동성 임장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게 공부할 때 학습할 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부동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증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부증. 그럼 증이 뭘까요? 여기서는. 증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얘를 비생산성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뭐 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서 물리적으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제 아들한테 설명할 때는 야, 과자 있잖아. 과자. 과자는 공장에서 찍어내지. 공장에서 만들지. 근데 땅은 공장에서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땅을 찍어낼 수 없다. 이런 특성이에요. 생산할 수 없다. 공장에서 땅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찍어낼 수 없다는 말은 제로인데 이 제로 공간에 하나의 부동산을 특히나 이 토지를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부증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절대적으로 양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불변이란 얘기죠. 토지의 절대량은 불변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이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만 년 동안에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이 모양이었어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만약에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땅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딱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허리를 끊어가지고 남쪽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딱 이 말만 들어도 땅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증성 자체가 생산이 막히다 보니까 양이 고정이 돼 있고 양이 고정이 돼 있다니까 땅이 너무 귀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그걸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한정판이야. 아니, 진짜로요. 왜? 그것도 유일무이한 한정판이라니까? 내가 10-2번지 땅을 딱 샀으면은 10-2번 땅이 다른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동일하게 생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러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겁내 비싸지는 거죠. 그럼 얘를 집가 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집가 고는 쉬운 말로 하면 미친 땅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가가 높다는 거는요,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땅값 올라가는 게 더 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생산이 안 돼?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귀한데? 귀하니까 어때요? 비싸다. 귀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땅이 비싸니까 이 땅은 아까 우리 재료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어때요?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면 저 같은 사람들은 집 못 사요. 그럼 이게 바로 부동산의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죠. 땅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마구잡이로 생산할 수 있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정해진 파일을 놓고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집값도 되게 비싸고 집 못 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안 사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집 안 사도 돼요? 집 사야죠. 다 집은 필수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값, 집값이 미친 듯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명품백 시장에 국가가 개입합니까? 이게 샤넬백이 한정판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샤넬백을 어려운 사람에게 가질 수 있게 나라가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건 필수제는 아니거든. 부동산이 필수제니까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는. 귀하고 땅값도 비싸죠. 그럼 이거 사기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사는 사람들이 빡세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경쟁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자 경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한정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거 갖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유욕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땅 사려고 서로 막 심하게 싸우는 건데 이 경쟁 결과 땅을 취득했다고 합시다. 땅을 딱 취득을 했으면 이 땅을 갖다 쓸 때 말이죠. 대충 쓴다 아니면 빡세게 쓴다. 대충 쓴다 빡세게 쓴다. 네. 이 땅 빡세게 쓰는 건 이해하셨어요 이제? 땅이 비싸고 귀하고 사기 어려우니까. 그럼 이렇게 쓴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빡세게 쓴다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그때 이 이용을 집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집약.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토지 이용이 뭐가 된다고요? 집약화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약화는 제가 따로 써놨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아래쪽에 회색 박스. 집약적 이용이란 말 했죠. 집약도라는 게 있거든요. 땅을 쓸 때는. 자, 우리 아까 생산의 3요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생산의 3요소. 뭐 있죠? 토지. 그리고 노동. 그렇죠? 또 자본. 이렇게 토노자. 집약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이 있으면 이 땅에다가 얼만큼의 사람과 얼만큼의 돈을 쏟아부을 건데 하는 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집약도라고 합니다. 집약도가 높으면 이걸 집약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땅을 빡세게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휙 올라. 고층화. 근데 위에만 쓰나? 그건 아니죠. 아래로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집약적으로 쓴다는 건 땅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우아래로 쓰는 거예요. 거기 그 빈 공간에 하나 적으실래요? 그래서 이 집약적 이용을 다른 말로 수직적 이용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로 왜 밀레오레의 주차장이 지하 8층까지 있는지가 설명이 돼요. 왜 이걸로 서울에 100층짜리 건물이 생기는지가 이해가 돼요. 서울에 고층 건물이 많은 이유가 멋있어 보이려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땅이 비싸고
귀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집약적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골은 땅 이렇게 안 쓰잖아요. 시골은 땅 어떻게 써요? 이걸 잡고 이렇게 눕혀서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땅을? 여기 집 짓고 여기 텃밭 놓고 여기 뒷마당 놓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땅을요 수평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토지를 가로로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조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방적은 뭔데? 그럼 이게 바로 땅을 대충 쓰는 거예요. 대충 설기설기 쓰는 겁니다. 이걸 거칠고 방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시험에 우리 부증성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정답은 집약이에요, 조방이에요? 집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 그러면 집약, 외곽, 시골 그러면 조방. 네. 이거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그래서 집약과 조방의 개념은 확실히 좀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폭넓게 대충대충 듬성듬성. 중국 같은 데는 땅을 조방적으로 써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그게 이제 집약이죠. 자, 얘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부증성은 뭘 할 수가 없다였죠? 만들 수 없다. 토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토지의 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딱 고정돼 있다. 그럼 땅은 어떻다? 귀해져. 그럼 땅값은 비싸짐. 그럼 땅 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싸고 귀한 땅을 사려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박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땅을 득템했습니다. 득템. 땅을 샀어요. 그럼 이 땅을 대충 쓴다, 빡세게 쓴다. 이러면 다 얘기가 끝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유식하고 고상하게 표현해 놓은 게 이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따지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금? 증성이죠. 부증성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비생산성이라고 하면서도 토지는 물리적 공급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1월 달에 배우실 얘기를 살짝 예습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그냥 보실래요? 새만금 간척사업 아십니까? 새만금?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 많이 했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이렇게. 나는 언제쯤 이거 그림이 좀 될까? 내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인류 강사가 될 수 있는데. 새만금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뻘을 막는 거예요. 간척 사업은 정말 무식하게 말하면 갯벌을 막아가지고 이 갯벌을 택지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땅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으니까 여기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버리면 여기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택지를 만들었어. 택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럼 이거 택지 생산한 겁니까? 생산이다, OX. 그럼 이게 부증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생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얘는요, 용도 전환이라고 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생산은 뭐냐면 0에서 2를 만드는 게 생산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뭔가 팡 생기는 게 생산이에요. 근데 이 간척 사업은 뭘 한 거냐면 기존에 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척 사업은 뭐냐면 1이 있었는데 이 1이 다른 1로 색깔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적으로 양이 늘어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간척 사업 같은 것을 했다고 해서 이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부증성은요, 예외 없는 현상이에요. 타고나는 특성이에요, 땅이. 다만 우리가 땅을 씀에 있어서 이러한 공급으로 새로운 택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택지를 만드는 작업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성이 있지만 용도적 공급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1월 달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증성은 뭐가 안 된다는 거라고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슨 특성입니까, 이제? 영속성. 영속성은 말이 어렵지가 않네. 영원히 지속된다.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소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그냥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토지는 영원하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낡거나 닳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 가장 어렵게 표현하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영속성입니다. 땅을 써도 땅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는 뭐가 잘 되냐면 가치의 보존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니 해도 땅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땅이나 사라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맞죠. 왜냐면 땅은요, 아무리 써도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썼고 아들이 썼고 아들의 아들이 쓰고 아들의 아들 3대 4대가 쓰잖아요, 땅을. 그게 바로 영속성이에요. 할머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머님, 그게 영속성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할머니한테도 왕따 당하실 거예요.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할머니한테도 왕따 당하고. 이게 가치 보존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토지에는 이렇게 영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있거든요. 그럼 주택은 영속성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주택은 감가되거든요. 대신에 수명이 짧다 길다. 겁내 길어요. 그래서 주택은 수명이 겁내 긴 재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소위 내구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영속성과 내구성 두 가지가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원래 친구처럼. 그래서 얘를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거 쓱 묶어가지고 한 글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장기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활동은 무조건 의사결정이 단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 쓰니까. 오래 쓰잖아요, 땅을. 여러분, 장기적 배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집을 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집 살 때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얘가 고등학교 다닐 거 생각해서 집 사요. 맞죠? 얘가 10년, 15년 뒤에 고등학교 갈 생각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택은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항상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적 관점. 그 장기적이란 말이 영속성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있죠. 그 장기라는 말은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성. 토지가 있고 차가 있다고 합시다. 자, 아주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야, 나 진짜 너무 필요하고 급해서 그런데 네 차 한 6개월만 빌려줘. 그럼 빌려줄 수 있어요, 6개월?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럼 바로 이제 카톡 차단 들어가겠죠, 그쵸? 차는 6개월 못 빌려줘.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걔가 타면 똥차 돼, 내 차가. 그쵸? 근데, 야,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네 땅 6개월만 빌려줘. 그러면은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다. 얼마든지. 왜냐면 그 친구가 그 땅을 아무리 써도 이 땅 감가가 안 되니까. 이게 결국 감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은요, 부담 없이 남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대가만 정당히 지급받으면. 그럼 빌려주고 돈 받는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임대차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가 활달한 이유가 바로 영속성 또는 내구성 덕분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도 영속성, 내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하나 생겼다고 해봐요. 여기서 내구성 얘기했었죠. 그럼 주택의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평균 한 20년, 30년? 그쵸? 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재건축하는 주기도 보통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주택 30년 동안 쓰는데 그 말인 즉슨 신규 주택이 생산되면 이게 30년 동안 시장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뭘로 남죠? 중고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신규 시장보다 중고 시장이 훨씬 커요.
훨씬 많고 훨씬 유명하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뿐만 아니라 재고 또는 중고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거, 이런 게 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사는 부동산은 다 중고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땅 사신 분 없죠. 네. 남이 쓰던 땅 산다고 우리가? 근데 그렇잖아요. 중고니까 야 싸게 좀 줘라, 네가 쓰던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요거 생기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과 중고 시장.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아주 고상한 말이 나오는데,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두 가지가 된다. 그 말은 소득이득과 무슨 이득이요? 자본이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 사요. 다가구가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 이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뭐 할 거냐면 임대사업 하려고 그래요. 현재 내 계획이 임대사업 한 5년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 임대주택 매각하고 미국으로 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때 내가 다가구 주택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몇 가지가 있는가? 이 이론입니다, 지금. 그때 이 수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네, 월세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나는데 그 수입을 우리가 소위 영업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론에서 이 말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근데 영업수입은 월세밖에 없어요, 딱. 그래서 임대사업 소득이죠. 근데 이것만 얻는 게 아니라 5년간 월세 먹다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되팔 건데 매각 시점에서 이 집값 오를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각이 된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12억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서 돈 벌 수 있어요, 또? 이게 자동차와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자동차에 영업수입이 있습니까? 있어요. 택시기사분께서 운전하시면서 요금 받으면 영업수입이에요. 근데 택시 되팔면은 물론 번호판에서 프리미엄이 붙긴 하겠지만 자동차 자체에서는 프리미엄 안 붙잖아요. 그래서 처분했을 때 그 이득이 생긴다는 게 이게 바로 감가가 되지 않는 특성인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영업소득을 우리가 소득, 이득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때 생기는 처분이득을 뭐라고 한다? 요게 안 헤어집니다, 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가구를 내가 샀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자본인데 그걸 자본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본이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소득이득과 뭐요? 자본이득입니다. 우리 표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토지는 영속적이고 감가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영업 동그라미 하시고, 영업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임대사업이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처분 시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본 동그라미. 자본은 매각 이득이다. 매매 차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그렇죠? 그게 생기는데 이 자본 이득이 생기는 건 당연히 영속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감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뛴다. 예. 그게 이제 영속성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외부 효과 왜 생겨요? 예, 이렇게 여쭤보면 멍하죠, 지금. 이게 시험 문제예요. 외부 효과 왜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뭐 때문에? 부동산. 집약적 이용을 하는 이유는? 집약적 이용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는? 영속성.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엄마 3명 있죠, 지금? 그리고 요 새끼들이 아니고 자식들. 욕을 너무 빨리 했네요, 제가. 욕을 보통 1월달에 하는데 요 3개가 엄마 3명이 있는데 애들이 4명씩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10명씩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공부할 때 하나하나는 뒤로 할 만큼 쉬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다, 이거 하면서 이거다, 이거 하면서 이거다. 엄마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 세 가지 정리 잘 해놓으시고, 개별성은 제가 말로 할 겁니다. 개별성. 네 번째 특성이죠, 그렇죠? 단어 자체에 딱 뜻이 나오죠. 개별성 그럼 한마디로 다르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토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재화를 생산할 수는 있어요. 초코파이 똑같이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은 똑같은 땅을 두 개를 만들 수는 없다. 또는 땅이 모두 다르다 이런 특징이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대체성. 개별성이 비대체성인데 얘가 있기 때문에 토지는요.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다른 토지로 그 땅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마트 가서 초코파이를 샀어요. 근데 박스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초코파이 집었는데 박스 찌그러져 있으면 그냥 그거 옆에 놓고 다른 거 딱 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어떤 학원에서 물어보니까 펴서 가져간대 이렇게. 착한 소비자죠. 예. 고객의 갑질을 막는 착한 소비자. 근데 그냥 이게 빠그러져 있으면 이거 놓고 저거 집으면 되거든요. 이걸 대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땅을 사는데 이 땅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이 땅 놓고 옆에 땅을 가져올 수 있냐 이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사실 얘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땅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땅이 3개가 있으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가 다르거든. 주소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럼 얘는 요 땅을 요 땅으로 완전하게 되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물리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101호, 102호, 103호면 이 아파트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에 보시면은 대체 제약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물리적 대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표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비표준화. 물건이 건별로 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거래할 때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뭐 통으로 묶어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이걸 통으로 묶어가지고 도매, 소매하면서 체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 자체는 표준화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되면 유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표준화, 비조직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다 배우신 거예요 지금. 자연적 특성 몇 개 배우신 거예요? 엄마 4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최소한 3-4명씩 다 나왔죠. 요거는 가가지고 복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매주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수요 공급할 때 이 얘기 나와요. 다음 주에 수요 공급할 때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공급 안 되잖아요. 땅 공급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특히나 주택 공급도 쉽지가 않아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의 공급 문제가 부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대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에 하나씩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기다 에너지를 막 쏟아부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문적 특성 하나 남았습니다. 인문적 특성 뭐가 있죠? 용도의 다양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도의 다양성. 무슨 뜻이긴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자, 요게 집중을 할게요. 용도. 이게 다분히 자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뭘 쓰니까 부동산을 쓰니까 인간이 들어가서 써야지만 용도라는 말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개입되는 특성이 생기는 거죠. 이 건물 옆에 땅을 한 200평 주면 여러분 뭐 하실까? 저기다? 뭐 하실래요? 우리 건물 바로 옆에 한 200평 정도 주면 역세권인데 나름 상가 짓는다. 좋습니다. 팔아야죠? 예. 주자마자 팝니까? 예. 좋아요. 아우 매각해도 되죠. 또 뭐 있어요 또? 딴 거 뭐 지을 거 없나요 여기다? 어제 물어보니까 어제는 또 지켜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게 너무 관여가 된 거죠? 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켜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다 딴 거 주차장 만들 수도 있고 마트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 그럼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도가 많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뭐가 베스트지? 그럼 최고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쓸 때는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자, 책에 보시면요. 그거를 2번 동그라미에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6번에 2번 동그라미.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용도 선정할 때 어떠한 용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색칠이 돼야 되는 표현이에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베스트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베스트 이용 또는 베스트 용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문적 특성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론 파트 1파트가 여기까지예요. 가지고 수업 쭉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수업 살짝 복습을 좀 해볼까요? 마무리하면서 15페이지로 쭉 한번 와보세요. 오늘 내용은 양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신 게 뭐였냐면 부동산학 정의 배우셨죠. 부동산학문은 순수과학이다. OX. 순수하게 토양이나 지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OX. 아니죠. 무슨 과학이에요? 순수 아니면은 그럼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응용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문 정의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OX. X. 자연과학이 아니라 뭐다? 사회과학이다. 첫 번째 부동산학 정의에서는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의 개념에서 복합 개념 기억나시죠?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를 뜻합니다. 뭐를 뜻하죠? 첫 번째로 기술적 개념, 두 번째로 경제적 개념, 세 번째로 법률적 개념.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 까먹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차 자가용으로 왔는데 자가용 타고 오면서 뭐 했냐면 이거 봤어요. 한번. 이거 봤다고요. 제가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근데 왜 봤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해서 봤어요. 까먹을까 봐 수업할 때. 근데 저는 제 머리가 극히 나쁘다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머리 나쁘시긴 힘들 거예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한다고 했죠. 6번. 그러면은 금요일 정도 돼야 다 외워요. 금요일 정도, 월요일날 수업하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까먹을까 봐. 그래서 책 엄청나게 봅니다. 제 책이 제일 먼저 찢어져요. 책 중에서. 그래서 그거 느끼셔야 돼요. 생각보다 진짜 빨리 까먹는구나. 그냥 말이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머릿속에 있더라도 다른 게 들어오면 이렇게 밀어내고. 근데 6과목 들으시려면 오죽하시겠어, 그게. 돌아서 한번 까먹는 얘기 잘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돌아서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봐야 돼, 계속. 한 2-3번 정도 보는 거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10대 번은 봐야 돼요. 제가 한 10번 정도 보니까 안 까먹은 것 같으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집에서 책 보실 때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체크가 조금 미비하시면 이런 것들 잘 하나씩 다시 체크해 놓으세요. 복습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기술적 관점은 다른 말로 2글자로 무슨 관점? 물리. 그렇죠? 그럼 얘는 형태 보는 거요. 그렇죠? 형태 보는 것이다. 유형, 무형? 유형. 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종류가 5가지 정도 있어요. 자산, 그리고 자본, 그리고 재료를 뭐라고 했죠? 생산 요소라는 단어는 꼭 복습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재, 상품 이렇게. 법률적 관점 우리 아까 배웠을 때 2가지로 나눠서 배우셨어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두 글자로 협의, 넓은 의미 두 글자로 광의. 그럼 협의에 들어가는 거 두 개 있었거든요. 민법 99조 1항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어떤 물건이에요?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광의는 뭐랑 뭐였죠? 광의는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이다. 맞죠? 준부동산은 법적 부동산이니까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한자말로 의제. 의제 부동산은 준부동산이고 광의부동산입니다. 네. 이런 기본 개념 구분은 조금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토지 중에서 주, 상, 공업용지 세 가지 목적으로 쓰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네, 얘를 택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근데 땅이요, 건축 가능한 땅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있죠. 그때 건축 불가능한 땅까지 포함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부지. 부지는 택지, 대지, 부지 중에서 가장 범위가 어때요? 포괄적이죠. 16페이지 아래쪽 하고 있습니다. 부지 정리를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평가에서는 땅을 임, 농, 택지, 농지, 임지로 나누는데 시험에 나오는 말로 바꿔드리면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전환 중이다. 그럼 얘는 뭐다? 상호 간 전환 중. 그러면 후보지 이렇게 부르고요. 임지, 농지, 택지 내에서 전환 중이다. 그럼 얘를 이행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후보지나 이행지는 상호 간 또는 내에서 이런 단어들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 나눌 때 법적으로 나눌 수 있죠. 법적 구분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리고 땅 나눌 때 경제적, 돈으로 나누면 획지. 그럼 다시 질문.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이다. 무슨 땅? 가격 수준이면 돈이죠. 그쵸? 돈이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획지. 그게 아니라 등기나 등록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네, 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중에서요,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하죠? 건물 없고 사법 제한 없으면 나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건물이 붙어 있고요, 기존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건물이 부착된 땅은 건부지라고 하는데 땅값은 누가 비싸다? 그렇죠.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싼 게 원칙. 그럼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하자? 건부, 감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용어 정리되셔야 돼요. 건부, 감가. 예외적으로 얘가 비싸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건부, 증가. 알박기 얘기 아까 했었고요. 그렇죠? 땅 중에서 접속면이 없는 땅? 네, 눈이 멀어버린 땅이네요. 얘 뭐라고요? 근데 이 맹지에 내가 건축하려고 도로랑 띵 붙여놓은 자루 모양이 되는 땅이 있어요. 그럼 걔는 뭐다? 대지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고, 맹지, 대지 이렇게.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법으로는 소유할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땅이 있었죠. 경사면, 경계면 같은 사기치는 땅 뭐라고 그랬죠? 네, 법지 이렇게 돼요. 이거 오래 안 걸려요. 한번 정리하는데. 그래서 안 외워도 되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씩 읽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1월 달에 훨씬 공부하시기 편할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 특성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중에 뭔지 찍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쓸 테니까요. 먼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 얘기하기 없기. 제가 계속 쓰기만 할게요. 그냥 1. 국지화 2. 비표준화 3. 재고시장 4. 수요자 경쟁 5.
외부 효과. 6. 희소성. 7. 비대체성. 8.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준비되셨어요? 나 오늘 시험 보고 싶네, 이거. 국제화 뭐예요? 지역적으로 국한된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다? 동의죠. 이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비표준화. 표준화할 수 없다, 땅은. 뭘까요? 왜 표준화할 수 없을까? 땅이 다 다르니까. 뭐죠? 네, 개별성. 재고시장이 발달한다. 수명이 긴 재화니까. 감가가 거의 없으니까. 영속성. 재고시장에는 내구성도 나오기도 합니다. 수요자들이 살려고 겁내 경쟁한다. 빡 터지게. 부증성. 왜냐하면 수량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외부 효과가 생긴다. 부동성이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변 영향에 노출된다. 기억나시죠? 희소성. 귀하다. 부증성.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죠. 비대체성. 맞바꿀 수 없다. 뭐 때문에? 개별성.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면 영업이득과 처분이득이 생긴다. 예, 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득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영속성. 나중에 9월달, 10월달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로 공부하고 외우셔요. 그냥. 이게 지금 제가 9월달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시험 보다 보면은 저런 단어들이 팍팍 나오거든요. 시험지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 좋다 이거죠. 좋은데 지금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결론은 저런 걸 해야 되니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마 찾기. 1월달, 3월달에도 엄마 찾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21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29페이지까지 나갈 건데 다음 주는 수업을 1시 반 또는 2시 정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 게 5월달까지 개론해서 제일 중요한 걸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되고 예습 하나도 하지 마세요. 예습하면 학원 오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예습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부터. 다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놓으라고 지금. 그래서 깔끔하게 복습해 놓으시고 다음 주 오시면 오늘 했던 거 몇 개 이렇게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수요 공급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장한 각오로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저도 비장하게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